전달받았습니다. 결국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SOS 일시제가 서비스로 주 3회 90분씩 생활지원사가 방문하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건강장수센터에 의뢰하여 다학제팀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도 신청했지만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아 재판정을 위해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동시에 여러 기관 연계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할까요? 네, 몇 페이지? 조금 더 뒤로, 아, 그쵸? 뒤로. 네, 여기. 여기까지 지금 인지지원 등급 판정 후 재판정,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그 네. 슬라이드 해주시면 아, 됩니다. 막, 또 내려가네. 그러니까. 오호. 네, 발표하세요. 제가 네, 그냥 찾아갈게요.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음주 문제가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과거 이용 이력은 있었지만 사례 관리 대상은 아니고 물품 제공 위주로 관리했다고 말했고 치매 진단 이후에는 사례 관리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봤고 정상군 시기에 내소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력이 있으나 그 당시 음주와 주변 일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등이 확인되어 현재 인지저하군 대상 프로그램의 자격은 되나 이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치매안심센터는 음주 문제 해결에 있어 직접적 개입이 어렵고 약제비 지원도 수급자라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추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검토했지만 서울시 4개소가 거리상 너무 멀고 현재 강북구민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타 자치구 대상의 경우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사실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내소 프로그램 중심이어서 실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병원 연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정신병원의 경우 입원 기준이 까다로웠고 민간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지만 내과적 문제와 중독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실제 연계까지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공공병원 중 동부병원의 경우는 중독센터는 없지만 2주 단기 입원 치료 받으면서 내과 기반 금단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는 했으나 병상 여유가 있을 때만 입원 가능하다 하여 실제 연계 과정에서는 시기를 맞추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개입 결과 및 한계입니다. 현재 돌봄 SS 서비스를 통해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생활 유지가 가능했으나 방문하지 않는 시간에는 식사, 복약, 안전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또 여러 기관을 연계하려 시도했지만 각 기관의 서비스 기준과 대상자 조건에 막혀 실제 필요한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서비스가 없는 것보다는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변화입니다. 이후 복지관 이용이나 식사량 증가 같은 긍정적 변화도 일부 있었지만 금주는 1.5병에서 2병으로 다시 증가했고 외출 후 길을 헤매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4월에는 건강장수센터 방문 시 혈압 69에 45, 저혈압과 어지럼으로 119로 이송되었고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대상자가 거부하여 자택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통합돌봄 대상자로 접수하여 건보공단 통합판정조사 방문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4월 27일 낙상으로 허리에 금이 가서 재입원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5월 4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소화기 문제로 현재는 퇴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현장 컨설팅 및 확인 사항입니다. 교수님께서 컨설팅을 위해 4월 29일 저희 부에 방문하셔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고 대상자와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상자가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주요 욕구를 확인해 보라 하셨고 금주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금주했을 때의 느낌, 변화는 없었는지, 그리고 위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 전후 몸무게 변화와 약물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대상자는 금주 의지를 표현하였고, 최근 입원 중에는 금주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체중이 68kg에서 52kg로 약 16kg 감소했음에도 약물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어 현재 약물 용량이 체중 변화에 비해 적절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컨설팅 한 얘기가 벌써 나오니까 여기까지의 컨설턴트들이 궁금하신 거나 혹시 코멘트 할 게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의 컨설팅에는 패널께서 한 번 질문하고 약간 의견 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걸로 또 한 번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임유정 주무관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것도 또 있는데도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미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건강사정은 윤석희 교수님이 컨설팅 의견 주실 거라서 오늘 지금 윤석희 교수님 질문하실 거나 또 얘기하실 게 있으면 지금 빨리 또 해주실까요? 음, 네, 주무관님, 정말 면밀하게 님께서 보내신 사례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좀 약간 궁금한 면들이 좀 있으셨는데 뒤에 이 추가 확인 사항 지금 현재 있는 화면에서 좀 많이 주무관님이 채워진 상태시거든요. 그리고 좀 지금 몸무게가 52kg. 그럼 키는 약 얼마쯤 되실까요? 키는? 키가 164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168이요. 168. 168cm요. 네네. 네네. 그리고 그 가족과는 그냥 완전히 다 단절된 네. 거죠. 어떤 분하고도 이게 네네. 중관님도 하실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아예, 네, 네, 맞아요. 전혀 연락이 안 네. 됩니다. 네네네. 아,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네,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음. 박지영 교수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저는 지금 윤석희 교수님의 질문의 조금 확장 버전인데요. 혹시 지금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이시고, 의료급여를 네. 받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어, 혹시 그 가족분들하고 연락이 안 됐다라는 거는 가족분이 이미 부양 후 포기각서를 작성하셨거나 아니면 장기간 연락 두절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된 부분일까요? 아마도 제가 이분은 돌봄 SOS에서 이거를 확인 의뢰를 주셨고, 돌봄 SOS에서 아마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부양 포기를 했는지를 아마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 가족과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왜냐면 그런 지금, 걸, 네. 네, 죄송해요. 그게 뭐 정신과 입원이라든지 현재 이제 병원의 네네, 입원 상태 안에서 주 네, 보호자가 그러면 어 네. 돌봄 SOS나 지금 통합 돌봄 쪽인 건가요? 지금은 아직 뭐 치매지만 어떻게, 그런 인지가 아주 저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결정을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치매 진단을 오, 받았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정신과 병원 할 때 이분의 의사로 인해서 자기 자의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는 건지 그냥 본인은 정신과 입원도 약간 생각은 하고는 계시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을. 네, 그래서 본인의 네.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굳이 부양 가족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네, 근데 네, 그 잘 부분은 모르겠네요. 나중에 꼭 팔로우업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독 아, 치료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나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낙상으로 인해서 입원한 상황이고 이런 여러 네, 가지의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 보호자가 누구인지 치매 네.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여러 병원에 있는 입원 서비스가 본인의 의지로 입퇴원이 되고 있는지 음, 이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강점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네, 요양병으로 가는 부분에서 서비스 거부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네. 팔로우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지금까지는 아마 본인 의사, 최근에 진단받아서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부양 의무, 이렇게 포기가 했는지,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이 의사결정해가지고 지금은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지만 받다가 네, 너무 괴로워서 이제 더 받고 싶지 않아서 그때 본인이 맞아요. 또 자유퇴근. 퇴원하겠다면 본인의 맞아요. 의견대로 또 퇴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그쵸.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되지만 저기 이영주 전문위원님, 네, 그렇게 소개해야 되죠. 제가 간단하게 프로필은 설명했으나 이영주 네, 이사장님은 본인 짧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부천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하면서 사례 관리를 이제 계속 다뤄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는 이제 제가 뭐 의료 사업이라든가 그 의료 사업에서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지금 현재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라고 이제 그 돌봄 관련돼서 하면서 현재는 등급 판정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서 지금 교수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저기 드는 것이 뭐냐면 사실 부양 의무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양 의무자 포기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아예 단절이 돼요. 연락을 우리가 해도 그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거가 되고, 그러니까 법적인 상태 뭐 이런 거 따질 게 없이 현실은 그냥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국가가 돌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등급이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기 때문에 돌봄이 좀 어려운데 그 이제 등급이 조금 이제 4등급 정도 수준으로만 좀 될 수 네, 있게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야 네, 되고 하니까 그거를 좀 노력해 주시는 상태가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가 조금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약물 관리일 것 같아요. 이 68세, 168에 52kg밖에 안 나가는 분이 15가지의 약을 먹어서 견딜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코올을 내가 끊고 싶다라는 말이 그냥 어쩌면 인사성, 이렇게 많이 자기를 돌봐주는 주위에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제가 그 사람, 그분이 이분들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끊으셔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옛날에도 좀 끊어봤어요. 제가 끊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사례들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득 생각이 나서 우선 말씀 이상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그래서도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임유정 선생님께서 정말 클라이언트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여기 했던 내용, 지금 이 슬라이드 보이는 내용이 저 만나고 나서 확인한 것일까요? 네, 네. 그 얘기, 네, 그러니까 그냥 네, 이례적으로 하는 끊겠다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원하고 계셨고, 음, 네, 하겠다고. 네, 입원하고 계셨고, 음. 소리가 잘,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잠깐만요. 어, 이- 임유정 선생님 소리가 저만 안 들리나요? 다들 잘 안 들리시죠? 네네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안 좋을까요? 교수님 울리고 있어요. 울려가지고 들려요. 아, 네. 전체가, 네, 네, 울려가. 음,
다시,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은평구 보건소에서 혹시 컴퓨터도 켜고 핸드폰도 하고 그러신 건 아닌가요? 야, 아, 왜 소리가 울리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면? 어, 오히려 연결성이 지금 잘 안 되기는 한데, 오늘은 와이파이가 조금 사고를 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면 다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영주 이사장님은 환자가 이런 의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연락을 해봐도 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완전히 인지 등급 그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으로는 4등급 받는 거가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게 치매 상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치매 상태에서 이게 이분이 어차피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노인군에 속하잖아요. 노인군에 속하기 네.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알코올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요 아, 상태가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알츠하이머다 이러면은 이제 해서 이제 인지 지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이 상태가 지금 여러 가지 알코올릭도 있는 상태고 뭐 혈압 고혈압 아까 봤을 때 고혈압 위 신경통 전립선비인데 여러 가지가 위궤양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면은 이게 뭐 한 4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음, 제가 만약에 이분을 사례 관리를 제가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선은 굉장히 많은 지금 이분한테는 어떤 그 사회적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크다란 효과는 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엄청난 음,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로 집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면 어떤 걸로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이 장기요양 등급 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가는 것이 더 왜냐하면 그거는 매일 그 서울 SOS 같은 그 주 3회고 음, 그 생활지원사가 90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음, 장기요양 등급은 3시간 정도 돌봄이 되고 식사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이제 강화에서 살고 있는데 저번에도 노인들 행사에 가봤더니 어떤 노인이 오셔가지고 거기 고기며 밥며 전혀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주만 드세요. 그리고 아, 다른 옆에 주위 분들이 그래요. 그냥 식사가 그냥 저분은 술이래요. 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그분은 그냥 농사일도 하시더라고요. 음, 아직은. 예. 음, 그러는데, 예, 음, 이분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저는 그야말로 그건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음, 장기영 쪽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서 그분을 통한 이게 다양한 쪽으로 연계를 불러들이는 것. 오히려 그것이 필요시에 불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예산 절감 참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떤 그런 차원도 있고 이분이 오히려 근데 그 예산 절감 이전에 이분이 더 안정적인 단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시킨다? 저는 정말 제가 저 가까운 지인이라면 절대 저는 반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예,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이영주 이사장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매 얘기만 나오면 우리 보건에다가 던져놓고 맞아요, 연결이 맞아요. 어렵고, 네, 그다음에 가도 환자를 못 입원시키는 100가지 이유를 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거기다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거기에선 서비스가 어떻습니까를 물어보고도 싶어서 오늘 패널을 모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정작은 소원을 이루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사실 아웃컴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런 얘기를 좀,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그럼 제가 그럼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네네.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였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때 만 64세 남자 노인이었어요. 남자였는데 이제 알코올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다 단절되고 알코올 아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수급자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그 국민연금 받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경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수급자는 안 되고 아직 노인이 안 돼서 노인연금은 못 받는 상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 막 자기가 핍박스러우니까 맨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라면에다가 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은 막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시청에 있을 때였는데, 사례관리 팀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온데 다 찾으면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 뭐 해달라. 근데 이제 마지막 저한테 왔던 거는 이제 자기 그 정신병원, 알코올릭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본인 자발적으로. 근데 그 자발적으로 입원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이 무슨 이유였냐 하면 그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밥도 피곤한데. 제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나 입원 좀 시켜달라. 근데 그 긴급 의료비도 안 되고요. 수급자도 네.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부천에 알코올릭 전문 병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때 연계를 해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후원금으로 병원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병원비 최대한 싸게 받아라. 라고 이제 그런 제안. 사실 그게 보건소나 관공서에서는 조금 이게 약간 어렵. 통하잖아요. 조금 해줘요. 병원에서 네, 이렇게. 예, 예, 우리가 예. 워낙 많이 입원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은 3개월을 입원시켰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럼 그게 필요할 경우에 음, 정말 자발성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괜찮아서 나온 상태에서 저한테 나중에 정말 우리 직원은 이제 상담하다가 그 사람이 하도 막 싸남을 떨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못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해갖고 제가 이제 그럼 내가 거기 원장님하고 내가 정말 긴밀하게 얘기해가지고 당신을 입원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그 진상 민원을 가라앉히면서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퇴원하고 한 10월 달쯤에 퇴원했나 봐요. 여름에, 큰 여름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10월 달쯤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태의 입원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15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5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서 그냥 그리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약간 약한 상태. 그러니까는 막 아주 공격적이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제가 그건 아직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다각적인 어떤 이런 저기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뭐 시장실이며 온갖 동사무소, 시청, 정신보건센터, 뭐 보건소 안 간 데가 없이 쌈질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입원하고 해결하면서 저한테도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시청 10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겠다. 그러면 공무원들, 니네들 다 저기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선생님이 10층에 떨어져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무도 눈 깜짝 안 해요. 내가 그냥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서 큰 의미 선생님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고 접근을 했더니 이제 수긍을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접점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결을 했던 사례가 제가 알코올릭 사례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알코올리즘의 증상은 3개월 입원 후에 그 술을 의존하거나 이거는 좀 줄어들었나요? 실제 처음에는 대부분 자기들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사례 관리를 이후에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네네네. 조금 나아지고 조금 하다가 나아지고. 네. 그때 근데 결국 제가 그때 이제 알코올릭 그 병원의 원장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알코올릭이 나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코올릭 그러니까 절대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알코올릭 못 고치니까 본인의 의지 아니면 못 고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병원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여쭤본 게 이번에 태어나면 술을 끊도록 노력해 볼게요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어쩌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음, 들었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립 서비스? 예, 그렇죠. 립서비스가 예, 예, 아닐까? 근데 예, 이제 이분을 오히려 식사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음, 장기요양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게 식사를 음, 하루에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를 계속 챙겨준다고. 왜냐면 예전에 뭐 복지관 음, 뭐 그 타군 뭐 이렇게 옆 동네까지 넘어가서 식사도 의존했다고, 식사도 하고 음, 했다고 하니까 음, 복지관에서 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챙겨주지 못하는 식사는 연계 좀 하고 그다음에 아직 이제 70 조금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자발성만 있으면 본인도 해먹을 수 있게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자발성을 끌어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저는 우선이지 뭐 예, 요양병원 갔다가 정신병원 갔다가 또 했다가 어차피 그러고 돌아봤자 이 사람의 삶 자체는 음, 실질적으로 더 예, 나아지거나 변하기, 예, 별로 어렵다. 없다라는 것. 예, 뭐 예, 제가 현장에서의 경험 뭐 네. 말씀드렸어요. 네, 이 사람. 현장가 의견이시니까 그러면 저기 가르치시는 우리 박지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또 궁금하신 거 물으셔도 됩니다. 지금 아, 네. 네,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서 네, 조금 한꺼번에 종합적인 네, 사례 피드백을 조금 드리고 네, 그리고 네,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제가 이 사례를 생각했을 때에는 단순 치매 사례, 뭐 독거노인 사례, 알코올 의존 사례, 뭐 이렇게 하나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복합 위기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치매로 인해서 인지저하나 이런 여러 가지 실행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또 자기조절력에 대한 저하로 음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반복적인 낙상이나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기 상태에 음, 있기도 하고 또 음,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거나 사회적 지지망도 상당히 약한 대상자이고 이것은 빈곤하고 그다음에 자기 방임의 위험도가 꽤 높고 중첩되어 있는 고난이도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사례를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이 사례는 단순히 서비스가 부족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 대도시형 사례이기도 하고 도시형의 서비스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 주무관의 시도도 있었지만 실제 이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핵심 문제인 자기방음이라든지 음주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공백 이런 것들에는 꽤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례가 퇴원 이후에 뭐 재음주, 낙상, 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입퇴원에 대한 패턴에 대한 반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저는 이 사례는 꽤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 조정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제 통합돌봄 안에서도 집중형 사례 관리 수준으로 이 사례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통합돌봄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도입기에서는 그 대상자를 꽤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상황에서 이 도입기의 이 대상자는 독거노인이고 또 병원의 퇴원기에 있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행기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실제 통합돌봄의 지금의 적절한 대상자로 판단이 되어서 이 서비스의 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실제 욕구에 대한 사정이 우선순위를 조금 더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사례에서는 1단계가 생명이나 안전의 위주로 우선순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에는 낙상 예방이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한 발견, 영양, 복약, 탈수 예방 이런 여러 가지가 제1단계로 우선순위로 생명 안전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장기 요양과 관련된 지속돌봄 체계를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이 사례가 지역사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AIP 관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거주를 촉진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사례가
그게 적절한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재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방임이라든지 ADL보다는 IADL의 기능적인 부분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낙상이 반복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기방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위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서서도 얘기 주셨듯이 장기 요양의 등급은 실제 치매나 이런 인지지원과 관련된, 인지저하와 관련된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독거노인이라는 가구 유형의 특성, 그 다음에 스스로가 복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복약과 관련된 문제들, 낙상 사고에 대한 부분, 또 응급실을 방문했던 이력들 이런 것들과 의사 진단서가 같이 첨부가 된다면 실제 장기요양 인정등급 안에서의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서 4등급이지만 독거노인으로 시설 등급 역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합돌보험 안에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의 복지와 관련된 기자원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우리가 강점으로 봤을 때에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이전부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옮겨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던 사례관리자 분께서 왜 이 서비스가 적절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잘 설득할 수 있다라면 실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복지 서비스 이력이나 거부감이 없었던 강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시설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약물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좀 이제 정리하시면서 박재원 교수님도 들으시라고 제가 제 얘기를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분이 자기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이거에 위기도가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는 것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약물 때문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쓰시는 약물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치매약은 한 톨도 없고요. 이 약들이 그런데 환자의 처음에 고혈압 약물을 처방했을 때 하고 12kg 아까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약은 그대로 먹고 위절제술을 했고 치매까지 나타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약을 다 먹는 것들이 어쩌면 이분이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까먹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다 해결해서 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랑 그거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다른 문제만 보고 해결을 할 때랑은 문제 해결 속도도 되게 많이 다르고요. 자원 쓰는 것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거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냐면 임유정 선생님이 그러니까 해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들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두 분에서 얘기하신 걸로 장기요양 등급이 4등급도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박재영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얘기로 시설을 수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영주 이사장님은 그럴까 말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신 거지 그게 나쁘다거나 집에 계속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있는 긴급돌봄 SOS 정도로는 이게 끝나면 끝나니까 그런데 뭐 90분 봐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케어의 지속성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약물 얘기는 제가 이제 더 뒤에 할 것이지만 이런 거를 튜닝을 하면서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쓰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사례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희 교수님은 네, 아까 사정 내용을 네, 하셨는데 어떤 네, 의견? 네. 네네네. 아,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하고 내과적 질환이 이제 복합된 이제 대상자분인데, 이제 좀 저도 이제 우선순위로 좀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1등으로 두는 거는 안전.
네, 부분을 둡니다. 낙상.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큰 문제로 보는 거는 이제 1등이 이제 안정과 낙상인데, 교수님께서, 김진학 교수님이 더 훨씬 더 이 뒤에서 설명이 좀 있으시겠지만은, 일단 불필요한 약물에 대한 어떤 조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혈압이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서 좀 어지럼증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안정과 낙상의 또 위험으로도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이 지금 술을 계속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이게 어떤 출혈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걸로 인한 저혈압, 또 탈수, 또 그것으로 영양실조, 또 이것으로 인한 또 선망까지 그것은 또 기억력과 또 같이 이제 어떤 인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기능에서도 급격하게 이제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지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는 이 부분 안에서, 아무래도 실생활에 대한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지금 등급을 좀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저도 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도 이게 자기 방임이라는, 예, 그게 있는데, 이분한테 조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떤 삶에 대한 동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이분은 이제 말씀은 나는 이제 끊어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15년 이상을 이렇게 이어서 해가지고 오신 건데, 이게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어떤 부족이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를 근본적인 좀 문제로 놓고 본다면 이분한테도 어떤 삶의 동기, 어떤 상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 주신다면, 의욕이 좀 이어진다면 훨씬 조금 어떤 본인이 소속감을 좀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경험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셔가지고서는 입이나마 노력할 수 있게, 예, 뭐 크게 많이 막 변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것에부터 이게 시작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분한테 좀 느껴졌고요. 이분은 어떤 이 등급이 조금 만약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좀 즉 받아진다면 일단 저도 이분한테 어떤 치료에서 돌봄의 연속성이 떨어진 것도 이분한테는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까 중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웠는데 공공의료기관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케어가 의뢰가 됐을 때 좀 받아주셨으면 훨씬 더 왜냐면은 이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의료급여 일종이니까 이게 되어졌으면 훨씬 더 안전성 이게 왜냐면 이분은 1등이 안전성에서는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뭐 지금 주무관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무관님 그 지금 이분을 노인 우울 척도로 좀 한번 해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그 주무관님께서는 PHQ 그거 9가지 그거를 놓고서 이제 점수로 해서 이제 해줬는데 이분도 이제 65세 이상이시고 그러니까 노인성 그 우울 척도로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이분 연세 자체가 71세고 그러니까 그거랑 훨씬 더 정확도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무정 선생님, 음, 얘기를 여기에서, 네, 한번. 음. 네. 네, 제가 지금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돼서 중간중간 네. 지금 끊기면서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해 주신 사항들 제가 메모해서 한번 교수님들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견서는 나중에 드릴 거라 아직도 의견을 네, 더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일단 개입한 결과 여기까지는 얘기했고, 지금 네, 윤석희 교수님께서는 노인 우울
척도, 네, 스케일을 좀 다른 걸 써서 자세하게 한번 검사해 보시면 어떻겠냐. 근데 다른 척도로 해보신 적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되게 와서 얘기는 잘하신다고 했어요. 누군가 눈 맞추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걸 오히려 원하는 같이 공공기관에도 많이 오시고 얘기는 말을 붙이면 얘기는 되게 잘한다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되게 생기 있어 보이고 수다스럽고 우울하고는 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나 우울이 있는 것을 극복하려는 그냥 본인의 나타나는 행위가 그 보상 행위가 오히려 남들한테는 말 많이 걸고 수다스럽고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근원적인 밑바닥의 우울 자체는 되게 높을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개입 결과에 대한 얘기 조금 들어볼까요? 임 선생님? 이 결과 예, 예, 설명 예. 아까 했던 부분이요? 아니면 네, 아까 아니, 이어서, 여기부터, 이후 변화, 여기. 이유요. 예. 이유 변화는 했고, 요 다음이었네요. 네, 그거 네, 설명하고 컨설팅까지 하고, 네, 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 네, 방향에 네, 네, 대해서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에 원래 퇴원 예정이었는데, 뭐 입원 중에 소화불량으로 식사가 어려워서 현재 내과 검사위에서 입원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원 이후에 건강장수센터가 집중 개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후에 영양 관리 방법이나 뭐 건강 상태의 모니터링을 가야 할 예정이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 약사 가정 방문을 통해서 약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과 검사 잠깐만요. 결과를, 네, 잠깐만요. 플랜을 네, 다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한번 네, 의견을 들어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건강 상태 모니터링 하는데 네, 저기 이영주 이사장님 그 4등급을 받게 되면 네. 보건소에서 건강장수센터가 계속 집중 관리할 수 있나요? 그 장기 요양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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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기요양 상관없습니다. 네. 네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막 통합돌봄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지금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는 조금 뭐 가르마가 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들지는 않아요. 예.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임종 주무관님께서 복약에 대해서 어, 아까 약사가 방문 약사가 방문해서 한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플랜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처방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약사는 처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사는 네. 조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투약은 간호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자가 먹거나 본인이 스스로 먹거나 병원에 있을 때는 간호사가 투약을 하는 것이라 약사는 복약 지도는 하지만 약들 안에서 이미 처방이 된 약들 안에서의 설명만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약학도 했고 사회약학도 했기 때문에 그 약사들이 이 통합돌봄 안에서 굉장히 본인들의 영역을 갖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는데 처방이 된 약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처방권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환자에서 나타난 약만 보고도 오히려 뭐가 필요하면 의사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얘기는 음, 이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 마저 하실까요? 임 선생님? 네. 네. 그리고 내과 검사 확인해서 정신과 외래나 입원 가능 여부, 그리고 중간직 같은 지역사회 거주 연계 자원을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 안에서 이 대상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장기요양 재판정 결과에 따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컨설팅이 있기 전에 우리 이미정 선생님이 우리 발표할 때 잘 보실 수 있게 일부러 준비해 주신 파일이거든요. 그때 플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의견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약에 대한 얘기를 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선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플랜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예,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약을 제가 정리를 일부러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지금 5월 13일 날 사례관리 대상자 어르신의 사용하는 약물이 일단 문제만 보면 소화기 내과, 과별로 일단 나눠놓기도 했는데 소화기 내과에서도 약을 받고 왜냐하면 위절제를 작년에 2025년에 6월인가 9월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수님, 그거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안 나와요? 펴시고서, 네네네. 지금 그냥, 네, 네. 다시 해볼게요. 공간 잠깐만요. 그러면 음, 구나. 그러면 이걸 보셔야 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여기. 이제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저기, 네, 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아, 보이셔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자가 위수술한 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드시는 약이 소화기 내과 약인 거예요. 위를, 완전은 아니고 부분 절제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과 약은 신경과에서 치매에 대한 약도 주거든요. 근데 그 치매가 아니라, 치매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신경통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초음 신경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약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쓰시는 약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있는 거거든요. 저기 남자분들이, 전립선 비대는 지금 이분이 70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70%는 전립선 비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대다 50%, 80대다 80%. 전립선 비대가 원래 있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이미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여기 보면 병원이요. 은평성모병원이 있고 청구성심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비뇨기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여러 개인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은평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신경통 치료를 받으니까 약들은 사실 서로 간에 인터셉트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화기 내과에서 이 약은 드시는데 요 신경과의 약이랑 우리 느낌에는 비뇨기과가 신경과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약들이랑 그다음에 약간의 고혈압 약들, 특히 여기 이거는 고혈압 약도 아닌 약들이 지금 막 들어가 있거든요. 고혈압에 쓸 이유가 하등에 없는 약인데 왜 들어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구성심병원에서는 고혈압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도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이 괜찮아지게 하느라고 음식인지 치료약인지 구분이 좀 경계선에 있는 기넥신도 처방을 했어요. 이건 그래도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나링이 있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지러울 때 먹는 약인데 이 어지러운 이유가요. 보나링을 먹을 만큼 어지러운 이유가 얘네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고혈압 약을 먹는데 용량이 너무 과하거나 처음에 약에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어지러워요, 환자가. 그걸로 인한 건데 이 약을 줬다는 좀 이상해요. 또는 요 약은요, 뭐일 때문일 수도 있냐면 전립선 비대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왜 줬는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약을 전체를 그래서 제가 이 느끼는 거를 보면 그리고 여기 볼까요? 전립선 비대를 보면 타미날 또 디트로딘
또 큐로이드, 미라큐론 서방제, 라비듀어정. 여기 밑에 약은 여기 과민성 방광 증상, 오줌에 자꾸 나오는 거를 개선하는 약인데 이건 신경계 약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저기 어, 남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를 억제하는 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경의 근육을 머스카리닉 리셉터를 억제한다는 거는 뭐냐면 근육이 수축하는 걸 억제하는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줌이 마렵고 그런데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위의 약으로는 전립선의 비후가 안 일어나게 하는 호르몬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너무 수축해서 오줌을 자꾸 빈번하게 보러 가는 거를 안 하게 하는 약, 그 다음에 이제 괜찮으라고 뭐랄까 위 쓰리지 말라고 주는 약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걸 먹으면 얘 안 먹어도 돼요. 일단은 고혈압 약에서 있는 요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약들을 쓰는 것이 여기 보나링을 쓰는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의 데미트렌의 효과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인 암로디핀의 효과에도 이 근육이 수축하는 거를 억제하는 약이랑 얘가 있어서 환자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약사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를 모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랑 연락하면서 이 약을 조절해요. 예. 왜냐하면 약들을 뭐 더 처방이 난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빼면 되겠죠. 근데 얘가 하는 일이 이런 약을 지금 환자의 혈압 데이터는 없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임 선생님 혹시 혈압 잰 적이 있으신가요? 이 환자? 임유정 중관님? 아, 네, 네. 혈압. 저도 정확하게 축적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 뭐, 번 잰 게 낮은 최근에 것만 갔을, 있는 거죠. 예. 그전엔 아마 정상이었을 거예요. 아, 왜냐면 아, 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별 말이 없었던 거라면 음, 그냥 음, 음.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갔을 때 이제 한 번 낮았던 이력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약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처방된 약이 있는지 평가해요. 그 다음에는 처방된 약을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평가해요. 이분 잘 안 드시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네. 어지러워요. 이건 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먹는데도 이런 거랑 그러면 어떤 약은 먹고 음, 어떤 약은 안 먹는지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봉지가 다 다르잖아요. 약봉지 하나에 들어있잖아요. 얘네는 털어먹고 오줌 싸는 거 불편한 거는 환자가 심하게 느껴서. 근데 고혈압 약은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각각으로. 근데 만약에 이 약을 다 먹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안 어지러운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 이 약을 다 털어먹는데 저도 어지러워서 낙상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거기다 술 먹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가슴에 금이 가서 병원에 이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체로는 그냥 너무 넘어지게 해놓고는 넘어지기를 기다려서 넘어지고 나면 입원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시원 소장님 들어오시면 좋겠다고는 얘기했는데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늘 못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주치의가 앉아서 이거 인테그레이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약물이 그리고 주치의가 그냥 넣고 백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 약의 효과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주치의가 한 번에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약은 먹으면서 혈압을 재면서 지역사회로 퇴원했을 때 요거는 꼭 먹고 그러면서 혈압이 어떤지를 보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로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장기요양시설에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약에 한번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술이라는 커다란 일을 은평성모에서 했고, 거기에서 두 과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혈압약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뭐 티아민은 요거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비타민 종류이기 때문에 술 먹으니까 여기서 보충제로 준 거라고 느껴져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매니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로 모아져서 여기에서 가정의학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든지, 전립선 비대도 사실 노인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이면 70%가 있는 병이니까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여기에 주치의가 가정의학과에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인데, 이거를 어디에서 하던 사례관리자인 우리 임유정 선생님이 이런 의견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인 거예요. 이게 복약지도 하기로 해서 나온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음,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 선생님 한번, 지금 들으신 얘기를 한번, 음.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의뢰 당시의 약물을 그 슬라이드에 넣었던 거고, 그 뒤에 치매약 메만틴이 추가가 됐긴 했어요. 그리고 네네네. 장수세타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약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오셔가지고, 약이 네. 과거 약과 현재 약 뭐 이런 거 조정을 다 해서 분류는 해서 드시게는 했는데, 사실 이분이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저희가 매번 모니터링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현재 제 생각에는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시니까, 입원하고 계실 때 이 처방 먹는 약들을 다 들고 가서 한 번에 검토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처방약을 어떻게 대상자가 다 들고 가셨을지도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음, 지금 은평성모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한 과의 주치의를 두고 그 약물을 전체 검토하는 걸 저희가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을 다 복용했는데도 어지럼증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다른 요인으로 어지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약물 때문인지 아닌지 이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치매 검사의 증상이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그 기초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럽긴 한데, 만약에 우울이 있고 이분이 의욕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삶의 가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약을 몽땅 드시고 있으면 치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신경계 그렇죠. 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평가가 아무리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서 아쉬워가 돼서 그게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쉬울지 몰라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윤석희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와서 말을 걸고 이러는 걸 생각하면 그 약으로 인해서 어지럽거나 이게 꽤 많이 괜찮아지시고 나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뭔가 남을 도와주는 숙제라든지,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그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가서 반장을 시키던지, 왜냐면 훨씬 나이 많은 언니 누나들, 아니, 누나나 형아가 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젊은, 거기에 가면은 어린 노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숙제를 주시는 걸로 인해서 그 삶의 욕구?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는, 저는 임 선생님이 그, 이 사례 준비를 하신 걸 보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원을 조사만 한 게 아니라 다 문을 두드려 보셨더라고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건 100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인 거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런 사례 관리를 해? 솔직히 임유정 선생님도 맨날 이렇게 사례 관리 하시지는 못하시죠?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전 사례 관리 거의 안 하고 통합대본 네네네. 전체 네, 연계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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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이거 처음 하면서 사실 네, 막
여기저기 만약에 이런 목록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서비스 목록을 제가 잘 알았다면 더 많이 문의를 했을 건데,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사실 너무 쉽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 만약에 사례 관리 직접 하는 분, 아마 이미정 선생님이 같이 일하시는 그, 그, 저기, 어, 전문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서는 또 권한이 없어서 연계하는 자원에다가 되게 책임 있는 얘기를 하거나 함부로 물어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사례관리 역량이 좋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처음에 초기에 사례 관리를 할 때 동의하시죠? 이영주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네, 맨 처음에는 들고 파서 전체를 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하나 다 노크를 해봐서 왜 안 됐는지도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말솜씨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물어봐서 왜 안 됐는지도 다 놓고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전체 그림을 봐야 사례 관리가 맞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요렇게 어렵기도 하고 복잡해서 어디를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사례를 한번 샅샅이 다 이렇게 조사하신 거는 되게 잘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또 오늘 컨설팅에서 얘기가 나왔던 의견들을 저는 원래는 임 선생님께서는 복약 지도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에 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자기 한번 처방한 약을 또 다른 과의 의사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딴 과에 이 약 조정할래 이 얘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문가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지금 어지럽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가 오히려 그 얘기는 좀 뻥튀기 하듯이 얘기하셔도 필요합니다. 이분이 혼자 사시고 약도 거의 잘 안 드시고 술만 드시고 그런데 고치고는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지금 위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약을 드셔도 문제일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뼈 부러져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약이 전체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 약 안에서도 되게 위험하다는 저를 파셔도 됩니다. 약학 박사의 그 의견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의사인 선생님께서 이분이 여기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갖고 있는 이거는 약은 항상 독이기 때문에 이 약이 어지럽게 한다고 이 약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는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지러워도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 거예요. 안 어지럽게 하는 드라마민을 먹으면서라도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은 해결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활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례 관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저의 마무리 얘기는 거의 이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주 자문위원께서 하실 얘기 네.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사례 관리,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사례 관리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사실 지금 우리 이미정 주무관님 말씀하신 사례 관리 정도보다 더 심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막상 하나하나의 자원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결국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그 노인들 모인 데 가서 더 거기에 형하고 누나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상태. 왜냐하면 이분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못 해요. 안 되거든요. 음, 예, 음, 이게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음,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음, 이제 70대 초반인데 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하게 해서
가서 오히려 약간 성향도 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술을 끊는 게 좋겠다라는 걸 오히려 어쩌면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음, 1년이 지나고 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아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사례가 보다는 오히려 훨씬 개선된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음,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것. 또 음. 우리가 자원은 그래도 꽤 충분히,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워낙 자원이 많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네, 아,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희 교수님 마지막 의견 주실까요? 어, 제가 아까 좀 하나 좀 더 첨언을 하면 그 만성 알코올 중독 자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섭취 부족이나 흡수 장애가 일어나서 그 그러니까 바이타민 B12가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이제 그래서 지금 약물로도 복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신경증으로, 그러니까 그게서 감각이 좀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운동 장애.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운동 장애가 있다라는 건 맞아요. 보행에도 걷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혈액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음, 일단 빈혈이 거기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는 음, 그래도 빈혈이 첫 번째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지럼증에 대한 그 우려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부족해지면 그 정신 증상으로 이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우울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음, 그걸로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위험성으로는 되게 높습니다. 50%가 높다고, 그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임유정 중관님께 그 노인 우울 척도로, 그러니까 노인 우울 척도는 조금 더 훨씬 더 신체 기능 증상은 좀 뺐고 인지나 정서 이런 감정 이렇게 중복되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무관님 정말 너무 꼼꼼하게 정말 너무 네, 잘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하시거나 우리 전체 지금 들어와서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네, 우리 임수연 보건진료소장님도 저처럼 그 약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너무 상호작용이 많아가지고 뭘 추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약에 대해서는 한번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알코올리즘. 네. 자, 이미정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 한마디. 네. 네, 통합돌봄 사업하면서 사실 이런 경계선이나 어떤 자원을 이렇게 연계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한 대상자를 많이 접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컨설팅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많은 정보랑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제로 이제 컨설팅 위주로 이거는 런치 세미나는 기획이 된 것이라서 실제 사례 관리 하나하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사례 관리하는지의 지식체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강의를 한번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 유료 교육으로 4만 원 받고 하겠다라고 이제 광고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공중보건 연구소에서 사실은 유료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저조하지만 음,
저희가 손해를 봐도 요번에 기어코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이랑 아침에 정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요번 주 금요일 날 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도 줌으로 웹세미나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 컨설팅도 지금 끝나고 나면 저는 저대로 약물과 관련된 제 의견, 그 다음에 이영주 이사장님은 그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그 의견, 그 다음에 윤석희 교수님은 건강 사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은 이미 올려주셨어요. 카톡방에다가 의견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분들도 그것도 같이 보시면 이무정 선생님만이 아니라 딴 분들도 아,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100점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1000점이 있을 수도 있고 200점도 있을 수 있고 50점도 있을 수 있는데 뭘 들어 쓰느냐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사례관리자, 케이스 매니저가 정하는 것이고 컨설턴트들은 본인의 시각에서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중에 많은 분이나 또 주변에 사례관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세미나 그때는 교육이죠. 기본 교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런치 세미나는요. 6월 둘째 주 아니 5월 넷째 주이죠. 네,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 그때는 광주 서구 사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가족이 좀 문제인 거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광주 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례 저도 보고 있고 그때는 그런 얘기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